안녕하십니까. 속이 비어 곧은 대나무 빈대의 중국사 송나라편 제21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회에서 유태후가 여황제의 꿈을 아는 채로 6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장헌명숙이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장헌명숙 태후는 송나라 역사에서 최초로 수렴청정을 한 태후였는데 그녀의 통치는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후대의 사마광은 이렇게 평했습니다. 장헌명숙 황태후는 황제를 보호하고 사방에 기강을 세웠으며 현자를 등용하고 간신을 물리쳤고 나라 안팎을 안정시켰으니 조씨 강산에 실로 큰 공이 있다. 또 소식은 그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송나라가 흥성한 지 70여 년 백성들은 전쟁을 알지 못했고 나라가 풍요로워 교육을 장려하였으며 그 번영이 천성과 경우연간의 절정에 이르렀다. 유황태후는 한나라의 여후, 당나라의 측천무와 함께 중국 역사상 3대 여주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근대의 한 역사학자는 유황태후는 여후와 무측전의 재능은 있었으나 여후와 무측전의 사악함은 없었다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했던 유황태후가 죽고 인종이 즉위 11년 만에 23세의 나이로 드디어 친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종은 그 묘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품이 아주 인자했습니다. 그런데 황족 중 조원엄이라는 사람이 인종의 출생의 비밀을 인종에게 고했습니다. 유태후는 폐하의 생모가 아니라 생모는 바로 이신비인데 이신비의 죽음은 석연치 않은 데가 있으며 누군가에게 살해당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종이 어렸을 때 인종을 맡아 길렀던 양숙비는 인종이 양태비로 존숭하고 소낭낭, 즉 작은 어머니라고 불렀는데 그녀도 이신비가 인종의 어머니이며 이미 죽었음을 증언했습니다. 인종은 죽을 때까지 아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숨을 죽이고 살았을 생모를 생각하며 큰 충격을 받고 통곡했습니다. 며칠 동안 조해도 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이신비가 유씨 일족에게 죽임을 당했을 것이라고 의심하여 군사를 보내 유씨 일족의 저택을 포위하고 이신비의 묘가 있는 홍복원에 사람을 보내 조사했습니다. 묘를 파서 조사해보니 이신비는 매우 정중하게 매장되어 있었고 수은으로 처리되어 얼굴이 마치 살아있는 듯 온전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들은 인종은 깊이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인언 기가신제 런옌 지커 신짜이. 인종은 유태후의 영구 앞에서 향을 피우고 제사를 올리며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대낭낭의 평생은 의혹이 없이 깨끗해졌습니다. 대낭낭은 큰어머니라는 뜻인데 인종은 이때 유태후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사실 유태후가 죽기 1년 전 1032년에 인종의 생모 이씨가 병이 깊어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유태후는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말을 따라 평생 몸을 숨기고 살았던 이씨에 대한 예우로 그녀를 신비로 승격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신비가 죽자 후궁의 예로 조용히 장례를 치르려고 했습니다. 이신비가 인종의 생모임이 알려지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재상 여의간이 이를 알고 유태후에게 태후께서는 훗날 유씨 일족이 멸족을 당해도 좋습니까? 라며 섬뜩한 충고의 말을 올렸습니다. 유태후는 대신이 인종의 생모의 일을 알고 있는 것에 놀라면서 이신비를 황후의 예로 후히 장례를 치러주었던 것입니다. 이즈음 거란에서는 1031년에 성종이 죽고 흥종이 즉위했는데 태후가 소요를 일으켜 나라가 피폐해지고 밖으로 눈을 돌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항족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1032년에 이덕명이 갑자기 죽고 그의 아들 이원호가 계승했는데 이원호는 송해의 복속에서 벗어나 칭왕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원호는 송에서 온 책봉 사신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고 조서를 받으려 하고 사신보다 상석에 앉으려는 무례를 저지르면서 사신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결국에 마지못해 무릎을 꿇고 평석으로 하였지만 사신이 떠난 뒤 이원호는 자체적인 연호를 제정하는 등 자립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러할 때 송에서는 온후한 성품의 인종이 즉위한 것입니다. 인종은 즉위 초부터 성군의 자질을 보였습니다. 본인의 본래 성품이 온후하기도 했고 유황태후가 생전에 학문이 뛰어난 신하들과 유학자를 황실로 불러들여 인종에게 황제의 덕을 잘 가르친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인종은 41년의 재위기간 동안 신하들에게 화를 한 번도 내지 않고 신하들의 말을 잘 경청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인종은 황후와의 관계는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인종은 즉위 2년 후인 1024년에 곽씨를 황후로 맞이하였습니다. 인종은 예쁜 장씨를 황후로 삼고 싶었으나 유태후가 곽씨를 마음에 들어 해서 유태후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장씨는 낮은 품계의 제인으로 봉하는 데 그쳤는데 4년 후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인종은 성격이 괄괄하고 질투심이 많은 곽황후가 싫었지만 유태후가 두려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또 인종은 용모가 고운 왕씨를 후궁으로 두리고 싶었는데 중덕 부중색, 즉 덕을 중히 여겨야지 색을 중히 여기면 안 된다는 이유로 유태후가 왕씨를 내쳤습니다. 곽황후도 유태후의 총애를 등에 업고 인종이 다른 여자를 접촉하는 것을 일일이 간섭하였습니다. 인종은 불만이 가득하였지만 속으로 사겼습니다. 그러다가 1033년에 유태후가 세상을 떠나자 인종은 곽황후를 멀리하고 후궁들 중 상미인과 양미인을 가까이 했습니다. 곽황후는 화가 나서 후궁들을 잡돌이하였습니다. 상미인도 가만히 있지 않고 대들었습니다. 하루는 상미인이 인종에게 곽황후의 험담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곽황후에게 전해졌습니다. 곽황후는 상미인의 거처로 달려와서 상미인의 뺨을 때리고 머리끄덩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인종이 급히 말리려 들자 곽황후는 팔을 흔들다가 인종의 목을 쳐서 상처를 내고 말았습니다. 인종은 분노가 치밀어서 조회를 열어 곽황후를 폐위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론이 분분했습니다. 재상 여의가는 폐위하자고 했고 오사간 범중엄은 반대했습니다. 인종이 결단을 내려 폐위 조서를 반포하였습니다. 다만 황후가 아들을 낳지 못해 도관에 들어가 수도하기를 원하여 윤허한다는 완곡한 내용으로 반포하였습니다. 이후 인종은 상미인과 양미인을 더욱 가까이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미인이 방자해져 조정의 일을 간섭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황태비 양씨는 이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이듬해 1034년에 인종에게 간언하여 상미인과 양미인도 폐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상미인과 양미인도 도관으로 쫓겨나고 상미인은 재산까지 몰수당했습니다. 양황태비는 이어서 개국명장 조빈의 손녀를 황후로 책봉하였습니다. 조황후는 성품이 소박하고 온화하였으며 농사와 양잠을 솔선수범하는 등 부덕을 실천하였습니다. 하지만 조황후는 용모가 그다지 예쁘지 않았던 탓으로 인종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인종은 오히려 폐위되어 도관으로 쫓겨났던 곽씨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고 그녀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환관을 도관에 보내 곽씨의 안부를 살피게 했습니다. 곽씨는 환관에게 말하였습니다. 폐하께서 저를 다시 맞이하고자 하시면 백관이 모인 자리에서 책립해 주시라고 전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녀는 다시 황후로 돌아올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이미 새 황후가 있기도 했지만 곽황후의 폐위에 동조했던 신하들과 환관들이 그녀의 복귀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1035년 11월 그녀가 가벼운 병을 앓자 인종이 어의를 보냈는데 며칠 후 곽씨는 갑작스럽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복귀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독살한 게 아닐까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곽황후의 폐위와 죽음은 궁중의 치정사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종이 유태우의 그늘과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립하여 인종 자신의 시대를 선포한 정치적인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인종은 이제 후궁 장씨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인종은 조황후는 찾지 않고 예쁘고 가무에 뛰어난 장씨만을 총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황후는 평생 자녀를 낳지 못했고 장씨는 공주 셋을 낳고 귀비의 승격되었습니다. 조황후는 그래도 질투하지 않고 농사와 양잠을 일삼으며 궁중을 안정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인종은 이제 궁중의 일에서 벗어나 나라를 발전시키고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방책 마련을 고심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종은 널리 인재를 모으고 신하들에게 관대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검소하고 절제된 삶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차 서북 변경에서 언짢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1038년에 당항족의 이원호가 끝내 황제를 칭하고 대하의 건국을 선포했습니다. 이 대하국을 후대 사람들은 서하라고 부릅니다. 이원호는 서하 건국과 칭제를 위해 6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원호는 할아버지 이계천을 태조로 삼고 아버지 이덕명을 태종으로 사고 자신은 나중에 경종이라는 묘호를 받습니다. 먼저 이원호는 하서주랑을 차지했습니다. 하서주랑은 한 무제가 설치한 무위, 장액, 주천, 돈황의 4군을 포함한 지역으로 교통로였습니다. 또 이원호는 성과 이름을 옛 당항족의 방식으로 바꾸고 단발령을 내리는 등 당항족의 정체성을 복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성을 외명으로 하고 이름을 낭소라고 고쳤는데 아주 생소한 이름이죠. 그는 동시에 중원, 즉 송의 제도와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복식은 송의 복식을 버리고 간편한 복식으로 바꾸면서 관제는 당항의 관직과 한인의 관직의 이중체제로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예약제도를 만들고 당항의 대학자 야리인영으로 하여금 당항문자까지 만들었습니다. 또한 군제를 개편하고 특수부대를 창설했습니다. 이원호가 이런 일련의 개혁 끝에 칭제를 하려고 하자 어머니 위모씨와 외삼촌 산우유량이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이원호의 아버지 이덕명처럼 송에 계속해서 순종하기를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이원호는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자들에게 매우 잔인했습니다. 외삼촌 산우유량을 그의 아들과 함께 모반죄를 씌워서 나무에 묶어 활을 난사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어머니 위모씨도 사람을 시켜 독살했습니다. 그는 위모씨 일족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의 비빈 중에서도 위모씨가 있었는데 그녀는 임신을 해서 살려두고 아이를 낳게 했습니다. 그러나 황후 야리씨도 아이를 낳게 되자 위모씨와 그 아이는 황하에 던져 죽여버렸습니다. 이원호는 이렇게 그의 앞을 가로막는 모두를 잔인하게 제거하고 대하국의 건국을 선포하고 황제를 칭하며 송의 표문을 보내 통보한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라 칭하니 다른 부족들이 좋아하지 않고 자신이 황제가 되면 따르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황제가 되었다면서 서쪽의 땅을 자신에게 할양하고 자신을 남면하는 황제로 책봉해달라고 거만을 떠는 내용이었습니다. 송의 조정에서는 대신들이 분노했습니다. 이원호가 감히 황제를 참칭하고 우리 대송을 배반하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천병이 당도하면 이원호 저 망나니를 바로 섬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대신이 지금 송의 병력은 태조나 태종 때에 비해 많이 약하고 이원호는 전에 비해 강성해져 있으니 일단 힘을 기른 다음 치자고 냉정하게 제안했으나 다른 대신들이 모두 비웃었습니다. 조정의 의론이 이러해서 섬서 경략 안무사
하송은 방책을 고심하며 일단 이원호의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술수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변경에 커다란 방을 붙여서 서하구 경내에 있는 대송의 충성스런 신민들 중에 이원호를 잡아 죽여 그 수급을 바치는 사람은 500만 관의 상금을 내리고 평서왕으로 책봉한다고 고시하였습니다. 이원호가 이를 보고 비웃으며 무공이 뛰어난 수하 한 사람을 시켜서 이원호가 송에게서 받았던 관인과 임명장을 포고문 한 장과 함께 송의 변경 아문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 포고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하송의 수급을 가져오는 자에게 이관의 돈을 상금으로 주겠다. 하송의 수급의 값은 이관어치밖에 안 된다고 하송을 조롱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송과 서하의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040년에 이원호가 수십만 대군을 친히 이끌고 선제적으로 변경을 넘어서 연주성을 공격했습니다. 연주는 지금의 섬서성 연안 지역입니다. 송은 과연 서하의 대군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하회를 시청하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